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1번 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 인문학센터 특강을 담당하게 된 이혜순입니다. 저는 오늘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를 읽고 내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자 소개 및 책의 구성, 로고 테라피, 혼자서 해보는 로고 테라피 순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자 빅터 프랭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신경과 의학 박사이며 철학 박사이자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쉰들러 리스트나 인생은 아름다워 등의 영화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의 대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20세기 인류의 최대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 그를 죽이지 못했던 고통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이며 프로이드 정신분석학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이은 정신요법 제3학파라고 불리는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시했습니다. 저서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포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며 그는 이 책을 작성하면서 존재의 의미의 중요성과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905년 탄생했고 1928년부터 학생들 무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931년 빈에서는 학생 자살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1941년 틸리 그로스와 결혼하였고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오랜 기간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세계 최대 공동묘지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잔인한 곳으로 죽음 앞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1944년부터 45년 4곳의 수용소로 이동 수감되었고 45년 4월 수용소에서 풀려났으나 여동생을 제외하고 가족 모두가 사망하고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1946년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죽음의 수용소를 출간합니다. 1955년은 빈 대학의 교수이면서 오스트리아 대형 병동에서 자살을 기도한 다음에 병원에 입원한 우울증 환자를 4년간 12,000명을 치료했습니다. 1985년 그 치료의 위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오스카 피스터 상이 수여되었으며 1991년 미국 의회 도서관과 북 오브 더 먼스 클럽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 책은 미국에서 나온 10권의 영향력 있는 책 중 한 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97년, 92년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책 죽음의 수용소는 수용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출간한 책으로 출간 후 이 책이 1984년 73쇄에 이르렀고 19개 언어로 번역될 만큼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는 여기에 대해 그만큼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가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 거쳐야 하는 길이고, 아니, 누구라도 반드시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죽음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저자는 한마디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에는 강제 수용소에서 프랭클이 직접 겪은 체험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장은 프랭클이 세운 의미 치료인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 즉 실질적인 치료 기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은 나중에 추가하여 수록한 장으로 로고테라피 세계 대회 때 프랭클 박사가 강연한 내용을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란 타이틀로 수록을 했습니다.
이 책을 옮긴 이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이시영 박사는 현재 한국의 의미치료학회 회장으로 한국 정신의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실체가 없다고 여겨지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에게만 있던 화병, 이것을 세계 정신의학 용어로 만들어서 의학사전에 화병을 수록한 권위자로 대한민국 뇌과학의 대중화를 이끈 선구자입니다. 또 2009년에는 세로토닌 문화원을 건립했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과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수십 년간 연구, 저술, 강연,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순을 맞이했는데요. 이시영의 인생 수업이란 책을 냈습니다. 이미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할 정도로 저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박사는 서문에서 이 책과의 만남의 인연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독일 유학 시절, 정말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거리, 추위와 굶주림에 고픈 배를 움켜잡고 어지럽고 메스꺼워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때 가판대에 놓여있는 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이 나와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고. 이 책을 만난 순간 박사는 전율과 감동으로 몸서리 쳐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은가? 라고 부끄러워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연은 정신과 수련의 시절에 접한 빅터 플랭클의 의미치료. 그 어떤 정신치료보다 설득력이 있고 실용적이라 지금까지 정신과 임상에서 많이 응용하고 있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역설지향 기법은 핵심 치료 기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빈대학에서 열리는 세계 정신의학회장에서 프랭클의 강연을 들으며 드디어 대학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만난 대학자 프랭클은 정말 겸손하고 따뜻함이 넘쳐 흐르는 평범한 시민의 모습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아우슈비츠에서였고 다섯 번째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만남으로 책장을 덮어도 책의 감동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944년에 아우슈비츠로 한번 가볼까요? 아우슈비츠 하면 나치의 끔찍하고도 잔혹한 대량 학살이 먼저 떠오르죠. 그러나 이 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작은 고통들을 그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일상이 평범한 수감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 대부분은 큰 규모의 수용소가 아니라 대량 학살이 실제로 자행된 소규모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한 유명인이나 위대한 영웅, 순교자 같은 그러한 위대한 분들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가 아닌,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시련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용소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릇된 감상이나 연민을 갖기 쉽지만 실제 안에서 벌어진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목숨 그 자체를 위한 투쟁이고 자신과 사랑하는 친구를 위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입니다. 이 표현으로 수용소가 얼마나 생존 경쟁을 위한 각축장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의 자료를 보면 수용소 생활은 심리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 특징적 징후가 충격입니다. 전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움의 시간을 갖게 되죠. 두 번째 단계는 틀어박힌 수용소의 일과에 적응했을 무렵, 적응의 단계인데요. 일단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이 몸에 적응이 되면 그리움과 혐오감, 무감각 상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 종교심을 갖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석방되어
자유를 얻은 후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집의 문을 열었을 때 그를 기다려주지 않자 그는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됨을 되새깁니다. 이상과 같이 세 단계를 구체적 체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번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 채 갇혀버린 사람들의 극한 상황 속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집에 갈 날들만 꿈꿉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집행유예를 받을지 모른다는 망상을 갖는 집행유예 망상 같은 거죠. 첫 번째 충격을 맞이하는데요. 1,500명이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강제 수용소로 며칠 밤과 낮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군수공장으로 가는 것이기를 바랬죠. 그렇지만 덜컹거리며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에서는 거칠고 날카로운 고함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또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죠. 첫 번째 관문, 오른쪽, 왼쪽 두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데 왠지 오른쪽에 건장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자신의 차례에 친위대원에게 민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였고 친위대원은 약간 망설였지만 오른쪽이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최초의 선별에서 삶을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수용소로 이송된 사람들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생존자들이 저녁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은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들의 90%는 죽음, 행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정말이나 끔찍하고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에게 목욕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나치 대원들에게 그들은 가지고 있던 손목시계와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우리 방으로 갔습니다. 수면 부족, 식량 부족,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의 노출 등으로 삶의 의지가 꺾여가는 곳에서 수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프랭클은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사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압 전선이 흐르고 있는 철조망, 가축 우리방 같은 방, 모든 소지품은 빼앗기고 소중히 다루던 원고 뭉치까지 압수당한 순간 심리적 반응의 첫 단계인 감정은 즉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전부를 박탈당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기력과 두려움이겠죠. 몸에 있는 털을 깎고 샤워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알몸뚱이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벌거벗은 실존뿐인 상태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환상들이 하나 둘 무너져 가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섬뜩한 농담기가 발동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서로를 재밌게 해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머 외에 우리의 또 다른 감각은 궁금증입니다. 이 위기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박살이 날까? 부상을 당하면 어떤 부상일까?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무척이나 궁금해 했습니다. 또 일정 시간 잠을 안 자면 죽는다는 말? 이것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저것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식의 생각은 모조리 부정되었습니다. 길이 200cm,
폭 240cm 침상에서 무려 9명이 담요 2장을 덮고 자야 했으며 신발을 베개 삼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밀려왔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이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용소에서는 이를 닦을 수도, 세수는커녕 손 하나 닦을 수도 없는 상황. 일을 하다가 찰가상을 입어도 상처가 곱는 일도 없고 감기에 걸리는 일도 이가 썩는 일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은 첫 번째 충격을 받은 나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 가스실조차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보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프랭클 같은 정신과 의사들조차도 그랬으니까요. 자신들이 수용소에 들어온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 상태가 며칠이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계인 충격에서 두 번째 단계 적응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무감각 단계로 이 단계는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감정과 별도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오는 엄청난 고통을 약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집과 가족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 이 그리움은 너무나 간절해 그리워하는데 자신을 다 소진해버리고 말 지경입니다. 그 다음에 혐오감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 심지어 그저 생긴 모양에도 혐오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수용소에 처음 들어오면 하는 일이 오물을 치우는 일입니다. 막사 사이에 오물로 뒤덮여 있는 오물을 치우려고 하면 할수록 오물을 묻혀야 하는데 처음에 똥물이 얼굴에 튀기라도 하면 싫은 기색을 보인다든가 얼른 얼굴을 닦아내기도 하지만 어느 사이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참담한 광경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무감각과 메마른 정서만 남아있게 됩니다. 어느 날 통상에 걸린 12살 소년에게 의사가 집게로 시커멓게 썩은 살을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들은 정말로 혐오감과 공포, 동정심 같은 감정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어나가거나 또 이미 죽은 것을 너무 일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이겠죠. 한 사람이 방금 숨을 거두었는데 아무 감정 없이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죽음은 그 후 계속 이어졌고 그때마다 매번 그랬죠. 한 사람이 숨을 거두자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시신 곁으로 다가가서 죽은 사람이 먹다 남은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감자를 낚아채 갑니다. 그 다음 사람은 나무 신발을, 세 번째 사람은 심지어 죽은 사람의 외투까지.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진짜 구두끈을 갖게 되었다고 조화까지 합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슬퍼하기는커녕 마치 죽기라도 기다렸다가 시체가 가진 것을 낚아채가는 무감각과 메마른 정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시체는 막사 맞은편에 버려졌습니다. 작은 창문 옆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뜨거운 스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연히 창밖에 방금 전 옮겨진 시체의 동태 같은 눈이 그의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2시간 전에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곧 다시 스프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무감각 속에서 정작 참기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구타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들이 주는 모멸감이었습니다. 그 분노는
육체적 학대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서 느끼는 모멸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소에서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는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딱 하나 자유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생활을 심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화 중 하나가 어느 날 작업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옆에 남자가 갑자기 속삭입니다. 만약 마누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을 본다면 어떨까? 제발 마누라들이 수용소에서 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소. 그 말을 듣자 프랭클은 아내의 생각이 났습니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수없이 서로를 부추기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몇 마일을 비틀거리며 걷는 동안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지금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 모습뿐이었습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 바로 진리 그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는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으며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어.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라오. 이렇게 내면 세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수감자들은 멀리 과거로 도피해 자기 존재의 공허감과 고독감 그리고 영적 빈곤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아갔습니다. 수용소로 이동되는 열차의 작은 창살 너머로 비춰지는 석양빛의 찬란함. 일할 때 종종 바바라 숲의 키 큰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곤 합니다. 죽도록 피곤한 저녁 스프를 먹다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그날도 그들은 참호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잿빛 새벽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 위에 하늘도 잿빛이었고 동료가 걸치고 있는 넝마 같은 옷도 잿빛이었고 얼굴도 잿빛입니다. 그 속에서도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실제 그녀를 가까이서 만나는 것 같은 생생한 체험을 합니다. 육체의 고통이 심할수록 정신적 자유를 갈망하고 더 깊은 정신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강제 수용소 안에서 예술이 가능할까요? 수용소에서는 즉석에서 카바레 비슷한 것이 만들어질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노래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저녁이면 비교적 처지가 좋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들은 몇 번은 웃고 또 몇 번은 울기 위해 그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잊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행해지는 예술 행위는 어떤 종류의 행위든 기괴한 측면을 띠고 있겠죠. 예술과 관련된 행위에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은 우물한 현실과 예술 사이에 놓여 있는 엄청난 간극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강제 수용소에서의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또 다른 무기입니다. 유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가져다 줍니다. 유머 감각 개발을 위해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 매일 저녁 훈련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다 라고. 이야기의 소재는 우리가 풀려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한 친구는 외과 의사로 그 병원의 보조 스태프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풀려난 후 전에 일하던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수용소에서 얻은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려주어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자기가 풀려난 사실을 깜빡 잊고 안주인에게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퍼주세요 라고 했다고. 한바탕 웃음이 일어납니다. 유머 감각을 키우고 사물을 유머스럽게 보기 위한 시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면서 터득한 하나의 요령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기체 이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일정한 양의 기체를 빈 방에 들여보내면 그 방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체는 아주 고르게 방 전체를 완전히 메울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도 그 고통이 크든 작든 인간의 영혼과 의식을 완전하게 채웁니다. 따라서 고통의 크기는 완전히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즐거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곳에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 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가 없다.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삶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삶의 의지를 잃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인생이란 마치 치과 의사 앞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아플까? 통증이 굉장히 아플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통증이 끝나버리고 말죠. 강제 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는 자기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기회가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반면에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르기도 합니다. 꽤 유명한 작곡가이자 작사가 F가 어느 날 프랭클에게 고백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 어떤 목소리가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걸 말하래요. 그러면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해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고 물어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사 양반? 저는 언제 우리 수용소가 해방될 것인지,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언제 그런 꿈을 꾸었어? 프랭클이 물었다. 1945년 2월에요. 그때는 3월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 꿈속에서 목소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내 귀에다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3월 31일이에요. F는 희망에 차 있었고 꿈속의 목소리가 하는 말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임박했을 때 우리 수용소로 들어온 전쟁 뉴스를 들어보면 그 약속한 날에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3월 29일 F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열이 아주 높게 올랐습니다. 3월 30일 그의 예언자가 그에게 말해 주었던 것처럼 그에게서 전쟁과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헛소리를 하다가 그만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3월 31일에 그는 죽었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은 발진 티푸스였습니다. 인간의 정신 상태와 육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희망과 용기의 갑작스러운 상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이 개개인마다 다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 해방의 체험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정신의학 마지막 단계인 풀려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해방 이후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정신적 억압이 갑자기 풀려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기본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비통함과 환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와도 그동안 겪었던 시련을 보상해 줄 만한 속세의 행복은 없기 때문에 느끼는 비통함과 환멸은 극복하기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겪은 시련과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자극을 받아간다면 자기가 겪은 시련이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생생하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수용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떤 고통의 상황이 나의 일로 다가오면 처음에 충격적이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고 충격을 받지만 점차 받아들이고 적응하게 되면 그 고통이 무감각해지게 되고 해결되는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 또는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럼 프랭클이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견해낸 로고 테라피의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고 테라피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로고 테라피의 로고스를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64년 로키 산맥 베테랑 등산가 로브 슐타이스가 해발 3,900m 지점에서 눈폭풍을 맞아서 추락했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아이젠에 찔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심한 고통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하룻밤이면 동사하겠죠. 어떻게든 하산해야 하는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 겨우 몸을 일으켜 몇 걸음 걸었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신비입니까? 아픈 데도 없고 공포심도 사라지고 의식 상태가 명료해졌습니다. 몸은 믿을 수 없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바위를 타넘고 자기 평소 실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몇 차례 위험의 고비를 드나들며 하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실토합니다. 일어났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걷는다는 것, 아무 두려움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속에 숨어있던 신비한 힘이 발휘된 것이지요. 인간은 절체절명의 위험에 처하면 평소엔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저력, 숨겨진 비장의 가능성이 발휘된 것이죠. 인간에게 절체절명의 마지막 위기 순간에 발휘되는 최후의 힘이 비장되어 있습니다. 즉
로고스란 모든 걸 지배하는 우주의 힘이요, 신의 이념입니다. 프랭클은 당신의 본래 모습은 궁극적으로 로고스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잠들고 있는 그 힘을 자각하고 이를 믿고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로고스가 작용하여 위대한 일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통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대학의 48개 대학 7,948명 학생 중에 78%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6%는 돈을 버는 거? 이렇게 대답을 했죠. 결국 실존적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가 좌절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실존적 좌절이라고 합니다. 유명인들의 자살이 신문지상에 날적마다 그런 사람이 왜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말하죠. 재벌이 되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연예계, 스포츠계, 이름을 알리는 아이돌 등 누구나 부러워하는 소위 인기인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우리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앙탈하는 사람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살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죽음엔 납득이 가는 반응들입니다. 그렇게 힘들다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사회적 성공,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프랭클은 분명하게 좌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좌표 보이시죠? 충족은 정신적 충실감이고 절망은 실존적 공허감 상태입니다. 외적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충족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소위 승리팀이지만 실존적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좌표 5 하에 속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위 패배자여도 실존적으로 충족한 사람은 좌표 좌 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위나 부가 있는 사람이 공허감으로 노이로제에 걸려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건 수직 좌표가 절망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은 수직축이 아닐까요? 우리는 성공만 하면 충족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란 걸 생각한다면 외적 성공의 수평축이 아니고 정신적 충실도의 수직축에 무게를 두는 쪽이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섹스피어가 남긴 인생은 연극이다. 명배우가 왕이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한다는 말. 배우로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역할을 맡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훌륭한 명연기로 관객을 감동시키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무대의 배우입니다. 어떤 역을 맡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훌륭한 명연기로 관객을 감동시키느냐입니다. 우리는 광제 수용소에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심각한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죠. 직장 문제, 가정, 건강 문제가 생겨 희망도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깊은 나락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냉담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런 고뇌라면 자아의 고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자기를 잊고 자기 초월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거기서 얻은 기쁨으로는 현대인의 공허감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충족되어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데가 있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뭔지 쓸쓸함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이래야 하는 걸까?
뭔가를 해야 이 빈자리가 메워질 것만 같은 그 쓸쓸함을 메우기 위해, 숨기기 위해 도박에 빠지고 일 중독이 되고 마약, 계속 뭔가를 추구해 보는 거죠. 그 자극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게 모든 중독의 배후에 깔려 있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매슬로우는 욕구 단계설을 5단계로 만들었는데요. 프랭클은 2단계를 더 만들었습니다. 승인의 욕구를 타자와 자기로 나누었고, 제일 정상, 자기 실현의 욕구 위에 자기 초월의 욕구를 설정했습니다. 모든 걸 초월한 어느 의미에서 득도의 경지를 말합니다. 이 경지에 달하지 못하면 실존적 공허에 빠진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프랭클이 대단히 중요시한 것이 바로 초월입니다. 초월의 개념을 돕기 위해 심리학의 3단계 개념의 구별을 인용해 왔습니다. 먼저 1단계 프리퍼스널 단계는 자기가 확립되기 전 단계로 타인과의 관계나 집단에 매몰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는 상태로 상대를 위해 희생하거나 집단에 공헌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말립니다.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가죠. 2번째 단계, 퍼스널 단계입니다. 프리퍼스널 단계를 벗어나 자기 확립된 상태인데요. 이 단계로 발전하는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3번째, 트랜스퍼스널. 자기를 확립한 사람이 이제 그 단계를 넘어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한다거나 사회 집단에 공헌하는 일입니다. 프랭클의 체험 가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공헌함으로써 실현되는 가치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한국인은 지금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자기 확립이 안 된 프리퍼스널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가족은 희생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인은 남편을 위해, 이런 관계는 편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바뀌어 가고 있기는 합니다. 인간으로서 서로 중히 여기는 관계가 건강한 가족입니다. 초월이라는 개념이 트랜스퍼스널의 개념, 즉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공헌함으로써 실현된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로고테라피의 행동 강령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2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1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정말 멋진 말이죠. 이 말에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2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는 현재가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그 지나간 과거가 아직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기에 좋은 말도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니 여러분 정말 타임머신이라도 탄 기분이 들지 않나요?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이나 그의 정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랭클은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더 인간다워지며 자신을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이라는 목표는 자아 초월의 부수적인 결과로서만 얻어진다고 합니다. 기법으로서의 로고 테라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프랭클을 찾는 사람들은 그가 전공한 대로 의미치료 대상 환자, 즉 실존적 공허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는 의미의 상실이 원인이 되는 정신인성병, 마음의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는 심인성병입니다. 의미치료가 특히 효과적인 치료는 신경증인데요. 다음 3가지 신경증 사례를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신경증. 근거 없이 불안에 쫓기는 사람으로 그 전형은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까? 말을 더듬지 않을까? 잠이 안 오면 어떠나? 혹은 조용한 연회장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건 아닌가? 자살이나 살인,
돌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불안신경증입니다. 두 번째 강박신경증인데요. 불합리한 이유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몇 번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돼. 또 열쇠를 혹시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계속 되돌아가 본다든가 몇 번을 확인해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또 어떤 사람은 보이는 건 전부 수를 헤아려 봐야 하는 사람, 뭔가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못 배기는 이러한 증상이 강박신경증입니다. 세 번째, 성적 신경증, 정신적 원인에 의한 발기불능이나 불감증입니다. 이들 신경증은 자기도 불합리하다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로고테라피는 이런 경우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특수한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신경질환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 소위 예기 불안부터 살펴보면 이 증상의 특징은 환자가 한 가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바로 그 증상이 정말로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커다란 방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의욕이 그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도한 의욕, 과잉 욕구, 지나친 주의 집중. 로고테라피에서는 과잉 투사가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땀 흘리는 것에 공포증을 가진 젊은 의사입니다. 땀을 많이 흘릴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예기 불안이 정말로 땀을 많이 흘리게 만듭니다. 이 순환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환자에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될 상황이 벌어지면 일부러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릴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찾아왔어요. 예기 불안을 일으킬 만한 사람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땀을 한 바가지밖에 안 흘렸지만 이제는 적어도 10바가지는 흘리게 될걸? 이라고 계속 속으로 되뇌이며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결과 4년 동안 고생하던 그가 단 일주일 만에 병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이 치료는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 역설의도라고 하는 치료 기법이 적용될 때마다 발휘된다고 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도 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조건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3장은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을 통해 배워본 로고 테라피를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응용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본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목을 혼자서 해보는 로고 테라피라고 한 것은 박상미 교수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서 소개한 현대인들의 고민, 의미치료에서 해답 찾기 부분을 인용해 왔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안과 공포와 강박이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떨리고 공포스럽다거나 토익 시험 보는 날 신분증을 안 갖고 가서 애를 먹는다거나 물건을 잘 잊어버려요. 저는 여권을 잊어버려서 해외여행을 못 가요. 해외 나가면 가방을 잊어버릴까 봐 계속 가방을 챙기고 여권을 확인하는 강박증이 생겼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기 불안이라는 말 앞에서도 소개했는데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 떨고 잘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오히려 예기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불면증을 가진 분들 많으시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 얘기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나?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어요. 라고. 이런 예기 불안이 불면증을 만듭니다. 이시영 박사는 불면증 환자는 낮잠을 조금 자두는 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도 아, 내가 낮잠을 잤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잠이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설지향 기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고 지나친 주의 집중이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기 불안이 올 만한 상황이 오면 이제 스스로 셀프 치료를 해 봅시다. 1단계,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려움, 사람들 앞에만 서면 떨리고 말이 안 나와, 발표를 망칠까봐 겁난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두려움의 뿌리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써보는 거예요. 아, 소망은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잘하고 싶다는 거겠죠. 나의 욕구 즉 소망을 찾았다면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3단계 역설지향 기법을 적용해 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심하게 말을 많이 더듬고 얼굴이 새빨간 홍당무가 되는지 보여주겠어. 역설지향 기법으로 하루 만에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증세는 공포를 낳고 공포는 증세를 더욱 강화합니다. 자신의 증세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바라보고 역설지향 치료 기법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떨고 많이 더듬고 많이 빨개지는 끝판왕이 돼보자. 역설의도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나의 약점에 대해 스스로 농담을 할 수 있게 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불안, 강박, 공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 전 잘 안 될 것 같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플랭크 박사는 말합니다.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도 가치 있는 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